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모의고사 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회차 전공 모의고사 형법 간단 총평 및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회차에 비해서 총론 비중이 좀 줄었고요. 강론 비중을 조금 많이 높게 출제를 했습니다. 출제 목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 회차하고 마찬가지로 빈줄 판례라든지 그리고 중요 판례라든지 그리고 책에 없는 최신기출이라든지 최신 판례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출제를 했고요. 역시 기출 방향 역시도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100% 기출로만 출제를 했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난 회차보다 약간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중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출제를 했겠지만 책이 없는 최신 기출이라든지 최신 판례의 비중을 조금 높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예전 회차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삼순환 말미에 단거나 보충 자료로서 최신 기출이라든지 최신 판례 중요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삼순환 강의를 들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신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이 문제를 맞추셨을 것 같은데 삼순환 과정을 스킵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 수강생이 아니신 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약간 어렵게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시생을 제외하고는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70점대 그리고 80점 초반 정도 지금 20점이 맞으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문제를 풀이를 하진 않을 거고요. 어려운 문제, 특히 재산제를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할 거고 삼수한테 정리를 했지만 최신기출을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디귿번 지봉하겠습니다. 최신 판례입니다. 키워드는 새우젓 사건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새우젓을 발송을 했는데 피고인이었던 담당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3자한테 지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촌계장이었던 사람이 새우젓갈 수백만 원어치를 담당 공무원한테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미리 넘겨준 명단에 따라서 제3자한테 그것을 지급하게 되었을 때 뇌물공여죄라든지 뇌물수수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결국에는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서 직접 수수되지 않게 되었을 때도 죄책 등이 인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지문의 쟁점 가보시면 뇌물수수죄가 성립이 되려면 여러 가지의 요건을 구비해야 되겠지만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 대가성이 있는 물건을 내가 가지겠다라는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누군가가 그 뇌물을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여자는 그 영득의 의사를 실현시키는 사람이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여자하고 수뢰자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뇌물이 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금품을 주고받지 않는 관계라 할지라도 주는 사람한테는 공여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고요. 받는 사람한테는 수뢰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다. 사실관계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판례의 법리가 나올 수도 있고 사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지문처럼 사례가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새우젓갈이라는 키워드를 보시고 이 판례의 내용을 점검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판례의 법리가 나온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쟁점에 따라서 공여자하고 수뢰자 사이에서 직접 수수된 바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영득의 의사가 실현될 수 있는 경우였다면 공여죄하고 수수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경우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인이었던 수산과장, 경기도청 간부죠. 간부가 피고인이었던 어촌계장한테 명단을 넘깁니다. 그에 따라서 을이라는 어촌계장은 그 명단에 적혀져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한테 새우젓갈을 발송하게 되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을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새우젓갈을 발송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될 것이고 갑이라는 사람이 영득의 의사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을하고 갑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뇌물이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을이라는 사람한테는 공여죄,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의 기억관 지문 가겠습니다. 배임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정확하게는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주식에 대한 것을 팔았는데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중으로 처분을 하게 되었을 때 양도인한테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판결의 의 부분을 가보시면 전제는 주권 발행 전입니다. 아직 상장이 된 주식이 아니고요. 비상장 주식에 대한 문제로서 양도인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 같은 경우에는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그 효력이 바로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양수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명의개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넘겨받은 주식에 대한 권리 자체를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명의개소도 할 수가 있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갖추게 돼버리기 때문에 양도인에 대한 입장은 양수인에 대한 재산을 관리하거나 협력해주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이 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보겠습니다. 피고인이었던 양도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권 발행 전, 즉 비상장 주식에 대한 3만 주를 A라는 피해자, 양수인한테 넘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중으로 제3자한테 양도하게 되었을 때 이 갑이라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양수인에 대해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일단 결론 가기 전에 명의개서라는 것은 권리 이전에 대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 공시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권리자의 변경에 대응해서 증권상의 표시를 고치는 것, 즉 이 주식이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명의개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판례 입장을 요약해보면 주권 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 같은 경우에는 양수인 스스로가 충분히 양수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결국에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도인이었던 피고인 같은 경우는 매수인에 대해서, 다시 피해자에 대해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이 될 수가 없다. 자기의 사무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배임죄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이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의 디귿번 질문. 이 사안에서의 쟁점은 지급 보증을 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거래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급 보증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회사 측한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자체가 발생되지 않게 되었을 때 배임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배임죄가 성립되려면 앞서 본 지문처럼 타인의 사무처리자는 인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배신 행위를 통해서 본인한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이 생겨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은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될 것이고, 배임죄는 추상적 위험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죄 형태겠지만 그 추상적 위험 자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을 때, 구체적인 위험이 도래하게 되었을 때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인데, 실제 이 사실관계에서는 지급 보증을 했겠지만 실제 거래관계가 발생되지 않아서 본인한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성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에 대한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가보겠습니다. 갑이라는 피고인은 봉은사 지점의 지점장이다. 그래서 은행을 위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을이라는 회사하고 병이라는 회사 사이에서 물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을이라는 회사가 병이라는 회사한테 물품 대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 명의로서 물품 대금에 대한 보증을 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품 대금에 대해서 실제 거래가 전혀 발생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 채권 채무 관계가 애초부터 발생한 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 보증을 서는 경우를 알지라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자체가 애초부터 발생되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손해 발생이 부정이 되어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번 지문.
여기서의 쟁점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볼 것인가, 신체적 장애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즉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판례가 이 사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체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비장애인, 즉 우리와 같은 일반인의 시선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즉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했다는 차원에서 이 판례의 논거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후단 부분이 틀렸습니다. 인지능력, 항도능력, 대처능력 등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신체적 장애를 의미한다.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쟁점,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이 판결에 대한 의의다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사실관계 가보겠습니다. 갑이라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집에 살고 있는 남자였다. 그런데 A라는 피해자가 소아마비 상태였고 지체장애 상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간음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 사안에서 과연 성폭력 처벌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서 장애인 강간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이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제한적으로 해석을 할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A라는 사람은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이고 보행이 어려운 사람이고 지체장애 상급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피고인한테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장애인 강간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번 질문. 이 사안에서의 쟁점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이 발동될 태세에서 자기의 재산을 허위로 빼돌림으로써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위태화시켰을 때, 위험성이 야기가 되었을 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 자체가 금전 채권이 아니라 건물 철거라든지 토지 인도 청구권에 불과한 경우라면 채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허위로 빼돌리게 되는 경우를 알지라도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건물 철거라든지 인도 청구권에 대한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능한 상태라고 볼 수도 없고요. 채권자를 위태화시켰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사안의 쟁점은 채권 자체가 금전 채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서 지상 건물에 가지게 되는 건물 철거라든지 인도 청구권에 불과한 경우에는 피고인이었던 채무자가 허위의 채무 부담을 해가지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를 알지라도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위태화라든지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 사실관계 간단하게 체크하겠습니다. 갑이라는 피고인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고요. A라는 피해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계약이 끝났고요. A라는 토지 소유권자가 철거라든지 인도 청구와 관련되어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려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채무 부담을 하는 행위 태양을 야기시켰다. 이랬을 때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것인가, 또는 A라는 채권자를 위태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둘 다 부정이 된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될 수가 없는 사안이다. 넘어가겠습니다. 14-40 질문. 이 사안에서의 쟁점은 공문서 위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이 된다라면 그것을 행사하게 되었을 때 동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겠지만, 애초부터 공문서 위조죄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경우였다면 그것을 단톡방에 게재함으로써 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를 알지라도 동행사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먼저 이 사안에서 전제가 깔려야 될 부분은 위조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일단 키워드를 먼저 따고 위조에 대한 개념까지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콘도미니엄 사건 시설 운영위원회였다. 피고인은 콘도의 시설 운영위원회의 대표인데
국가로부터 또는 행정당국으로부터 대표성을 갖춘 단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작출할 목적으로서 똥종이로 되어 있는 행정봉투에서 공무원의 직인이라든지 날인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붙여넣기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는 하얀색 종이입니다. 그런데 행정봉투 종이는 똥색 종이죠. 똥색 종이에 부착되어 있던 것을 뜯어내 가지고 하얀색에 있는 인감증명서 부분에 부착을 한다 할지라도 일반인이 봤을 때는 당연히 조작이 된 것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오신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의 정도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 사실관계에서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단톡방에 게재한 경우랄지라도 동행사죄까지도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본 지문의 쟁점은 일반인이 봤을 때 진정하게 만들어진 정도까지 오신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구나 봤을 때 위조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매우 정확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위조의 정도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동행사죄도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이다. 사실관계 체크하겠습니다. A라는 콘도가 있고요. 그 콘도에는 입주자들끼리 모여있는 시설운영위원회가 있다. 갑이라는 사람은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 대표직을 맡고 있다. 그러면 내가 맡고 있는 이 위원회가 행정당국으로부터 공인되어 있는 위원회다. 이러한 것들을 외부에 알려주기 위해서 갑이라는 피고인이 똥색으로 되어 있는 행정용 봉투에 있는 제주시 동장 문구를 뜯어내 가지고요. 그거를 인감증명서 부분에 오려 붙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확한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위조다, 위조가 아니다, 위조가 아니다. 따라서 공문서 위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게재를 했다 할지라도 동행사죄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위조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고 애초부터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동행사죄까지도 부정이 된 사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질문인데 위조 인장 행사죄에서 말하는 행사라는 개념을 알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위조 인장 행사죄가 성립이 되려면 도장을 위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위조한 도장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사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용법처럼 사용하는 것이 행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장을 위조하는 이유는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도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위조를 하겠죠. 제가 도장을 김동진이라고 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제가 도장밥에 찍었을 거고 그걸 제가 어떤 계약서나 종이나 문서 등에다가 찍었겠죠. 그러면 인형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인형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은 그림자라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가라는 표현은 도장을 찍은 부분이 아니라 위조한 도장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조 인장 행사죄에서 말하는 행사라는 것은 위조된 도장을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제가 도장을 위조해서 그것을 찍어야 되겠죠. 문서에다가. 이러면 진정한 용법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행사죄가 성립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도장만 미리 팠고 이걸 찍은 바가 없어요. 위조된 인가를 그대로 두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용법대로 아직 사용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동행사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 위조 인장 행사죄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위조해서 그것을 실제로 사용했다면 진정한 용법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동행사죄가 성립될 수가 있겠지만 위조한 도장만 그냥 그 자체로 두는 것에 불과하다면 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의 쟁점은 위조된 도장 그 자체를 도장밥을 찍어가지고 사용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다른 사람한테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면 또는 어떤 장소에 놓아둔 것에 불과하다면 도장을 그 용법에 따라서 아직까지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장 위조 행사죄가 성립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관계 자체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간단한 판례이기 때문에 그냥 판결의 의의를 보면서 사실관계까지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학교법인 명의에서 학원장 그리고 이사장 명의의 직인 하나를 몰래 위조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법인 명의의 개인 도장 하나를 위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위조를 했고 이게 동행사죄가 되려면 본래 용법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될 것인데 도장만 팠지 실제로 그걸 도장법에 찍어가지고 사용한 바는 없고요. 위조한 도장을 그냥 A라는 사람한테 교부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용법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동행사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4 키워드 휴대용 정보 당말기 PDA에다가 키워드를 따두시고요. PDA에다가 알 수 없는 서명을 하게 되었을 때 사서명 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즉 다른 사람의 서명을 모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결국에는 사서명 위조죄도 문서죄와 마찬가지로 이 서명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PDA에다가 이렇게 알 수 없는 보호로 제 나름대로 날인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A라는 경찰관이 이 서명을 보고 이 서명은 문영석의 서명이구나 라고 만약에 믿을 수 있다라면, 그로 인해 가지고 저는 공공의 신용을 해쳤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서명 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지문의 쟁점은 키워드를 줄 겁니다. PDA 키워드 따두시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서명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하게 되었을 때 경찰관이 봤을 때 이 사람의 명의가 맞구나, 이 사람의 이름이 맞구나라고 오신할 수 있다면 그것도 위조죄가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실무에 부합한다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실관계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자 자기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를 했고요. 경찰관이 서명을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자기의 서명을 하는 게 아니라 동생의 서명하고 비슷하게 알 수 없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이 서명은 내가 을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을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 서명은 을의 서명이다라고 믿게 되겠죠. 그러면 서명에 대한 공공의 신용 자체가 해쳐져 버렸기 때문에 사서명 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번의 기억번 지문 갑시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증거 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의 쟁점은 증거 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양형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설사 일부분 중에서 허위에 대한 부분과 결합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내용 자체가 진실하다라면 증거 위조죄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변형된 문제로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형의 참작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지급받았던 돈을 돌려준 부분에 대해서만 제출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과연 증거를 허위로 착출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결론은 증거 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외관, 실제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고요.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를 받기 위해서 3억 5천만 원 지급받은 돈을 다시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문제는 돌려주고 다시 되돌려받는 형식을 취했던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돌려준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실제로는 다시 3억 5천을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고인은 상대방한테 그 3억 5천만 원을 다시 돌려준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줬다는 이 사실 자체는 존재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관계 보시면 갑이라는 피고인, 변호사가 있고요. 그리고 A라는 사람,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 알선을 부탁하면서 돈을 지급한 사람이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로서 3억 5천만 원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A라는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접견을 갔습니다. 그 과정에 갑이라는 사람이 접견을 하면서 A라는 사람한테 지금 불리합니다. 차라리 반성을 하고 뉘우침을 하고 우리가 3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합시다. 대신 3억 5천만 원을 그대로 반환을 하면 양형에 유리할 수 있다. 참작 사유로 고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받은 돈을 다 돌려줍시다라고 권유를 하는 거죠. 근데 A의 입장에서는 받은 돈 3억 5천만 원을 그대로 돌려줘버리면 아까우니까
겉으로만 돌려준 것처럼 가장을 하고 다시 을이라는 사람한테 그 돈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3억 5천만 원을 다 돌려줬다라는 송금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물론 송금을 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거죠. 하지만 송금을 했다는 부분은 진실한 부분입니까? 허위 부분입니까? 진실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 자체가 새롭게 작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조되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 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기출지문에서 빠져 있지만 이 지문도 지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155조 제1항 증거 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라는 것은 형의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즉 양형의 기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위조의 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조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새롭게 작출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의 위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허위에 대한 외관이 생겨야 되는데 실제로 송금한 부분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라고 볼 수가 없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까지 위조로가 봐버리면 피고인한테 너무나 불리해져 버리기 때문에 유추 해석이라든지 확장 해석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재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이 될 수가 없다. 증거 위조죄에 대한 성립 자체를 부정한 사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특가법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최근 들어서 특가법하고 누범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수란 말밑에 따로 제가 단거나 자료를 나눠드렸고요. 거기에 나눠드렸던 최신 판례라든지 최신 기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잘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특가법이 인정이 되려면 절도 범죄 등을 통해 가지고 징역형을 몇 번을 받아야 되냐면 3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절도 등의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징역을 받았을 때 이 징역형의 일반 절도 말고 상습 절도를 통해 가지고 징역을 받은 전과 사실도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일단 조문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특가법에 대한 조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볼게요. 특가법 제5조의 4를 가보시면 특가법 제5조의 4가 적용이 되려면 자 조문의 329조 일반 절도부터 331조까지의 절도가 되어 있어요. 331조는 특수절도입니다. 그러면 특가법 제5조의 4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절도든 야주절이든 송계우 야주절이든 합동절도 등과 같은 331조까지의 범죄를 범해가지고 몇 번 이상? 3번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범죄를 범하면 특가법 제5조의 4에 따라서 가중처벌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문을 보시면 상습절도는 이 조문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된 거죠. 근데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여기서 지금 조문에는 상습절도가 빠져있는 경우를 알지라도 형의 불균형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습절도를 포함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사실관계 가보겠습니다. 갑이라는 피고인이 제일 먼저 15년 7월 1일 날 서부지법에서 상습절도로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한 번, 그리고 16년 11월 달에 북부지법에서 다시 절도죄로 징역 한 번, 2번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년도에 다시 서부지법에서 절도죄로 유죄확정 판결 받았다. 만약에 상습절도가 아니라 일반 절도였다면 징역 한 번, 징역 한 번, 징역 한 번. 징역을 3번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특가법 5조의 4가 당연히 적용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갑이라는 피고인은 제일 먼저 첫 번째 범했던 징역형이 일반 절도가 아니라 상습절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왜? 상습절도는 특가법 제5조의 4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일반 절도를 범한 사람이라면 특가법이 적용이 될 거고 상습절도를 범한 사람이라서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형의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겠죠. 왜? 이 갑이라는 사람은 상습절도를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조문에는 빠져 있지만 상습절도도
특가법 제5조에서 말하는 징역형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은 상습절도로서 징역 한 번, 총 3번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특가법 제5조의 사에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지문에서 오답 지문으로 출제가 될 때는 이 원심에 대한 입장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원심은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형벌법규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한테 불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에 상습절도라는 것이 빠져 있으니까 상습절도를 통해 가지고 받은 전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형의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형의 불균형을 시정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상습절도로서 받은 전가 사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자. 그래서 포함된다, 옳은 지문,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틀린 지문 위주, 그리고 많이 틀렸을 것 같은 문제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고요. 추운 날씨에도 그리고 연휴에도 나오셔가지고 문제를 푸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책에 찾아가가지고 아래 위로 보시면서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라든지 판례의 법리라든지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이라든지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